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2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길게 2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우려와 달리 회담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거둔 성과는 무엇인지, 또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오늘의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목돈 마련이나 노후연금을 목적으로 저축성 보험 가입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해하고 잘못 가입하는 경우도 잦다는데요. 오늘 세모정 톡톡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 저축성 보험으로 헷갈리기 쉬운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는 모처럼 코스피가 3,200선 회복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어떤가요? 네, 오늘은 코스피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옅어진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조선과 방산, 원전 등 주도주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코스피 다시 3,200선을 내줬습니다. 현재 1%가량 내리면서 3,17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자세입니다. 외국인이 현재 4,65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1,77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5,95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대체로 약세입니다. 특히 조선 대표주인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원전 대표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3% 넘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움직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오늘도 플러스권입니다. 네. 장중에 800선도 돌파했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으로 79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입니다. 721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예. 반면 기관이 163억 원 팔자 포지션, 개인 역시 469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상승세 이어갑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 지금 오름세고요. 또 에이빌바이오가 4%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도 로봇주가 급등합니다. 어제는 노란 봉투법 통과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네. 오늘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을 투입해서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양새던데 현재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1,391원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도 흐름 유지됩니다. 1,391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할게요.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세부 조율은 다뤄지지 않았지만 재계가 이 한미 경제 협력을 위해서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네요. 네, 먼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이 관세, 무역 합의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 선을 그었습니다. 네. 한국 측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입장을 고수했고 한국은 타결하기로 동의했던 합의를 할 것이다 말했는데요. 이 회담 중에도 양보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재계는 큰 산은 넘었다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전 김용범 정책실장이 양국이 5개 분야 2건
10건의 계약과 9건의 MOU를 체결했다 밝힌 것처럼 네. 우리 기업들은 통 큰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자그마치 200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는데 AI부터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조선과 원자력 같은 전략 산업까지 전방위 투자에 나서면서 양국이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카드가 대거 포함된 모습인데 이번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은 확실한 대미 투자, 협력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최고위, 최정예 기업인들로 꾸려졌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굵직한 인사들이 함께했는데 여기에선 대규모 투자 계획이 양국의 기술, 경제 동맹 강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날 곧장 양국 기업들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가 여러 체결됐는데 먼저 이번 회담의 핵심 카드로 떠오른 이 조선 또 원자력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동 펀드 조성과 투자,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MOU가 체결됐습니다. 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죠. 마스카의 양대 축인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과 HD 현대 정기선 수석 부회장도 현지 기업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HD 현대는 미국 서버러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마스카 1호 기업 타이틀을 얻었고요. 네. 삼성중공업과 비거마린그룹은 미 해군의 지원함 유지와 보수, 운영과 관련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에 협력하기로 했고요. 네. 또 항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 362억 달러치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는데 회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밖에 한국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트라피구라 등과 10년간 미국산 LNG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연 330만 톤 규모의 중장기 액화 천연가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요. 네. 고려아연은 글로벌 방산 기업인 로키드 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미래 첨단 산업부터 전략 산업까지 전방위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정부가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여러 정책을 편 영향인지 냉랭하던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 있네요. 네,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는데 네. 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 효과 또 수출 회복세가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이고요. 상승 배경으로 주식 자산이 늘어난 점도 꼽혔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4월 이후 5달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세부 지수를 보면 현재 경기 상황을 평가하는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한 달 새 7포인트나 오른 9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기준치인 100보다는 낮지만 6개월 전보다는 경기가 좋아졌다. 답한 소비자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도 이어지면서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소폭 올랐는데 지난 6월 가계부채관리대책 발표 이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아파트값의 오름세가 반영이 됐고요. 예. 반면 향후 경기 전망지수는 관세로 인한 수출 부진 우려로 소폭 뒤걸음쳤고 향후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6%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은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이 뛰면서 오름세가 유지된 모습이고요. 취업 기회 전망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그래도 아직은 갈 길이 멀지 않아 싶습니다. 네. 한편 지난달 서울에서 이 아파트를 포함한 집합 건물 증여 건수가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이른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세대 간 증여가 크게 늘었는데 네. 지난달에만 총 740건으로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이뤄졌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처럼 증여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점이 꼽힙니다. 어차피 오를 거
더 오르기 전에 집값이 주춤할 때 증여해 세금을 아끼려는 선택이 늘어났다는 건데 강남은 결국 오른다는 학습 효과가 시장 전반에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예. 거래 여건의 불확실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가일수록 시세 변동에 민감하고 대출 규제나 보유세 부담 등으로 매매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증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건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고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핀셋 규제와 세제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낮아지면서 장기 보유 전략을 택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사건 사고 소식도 짚어봅니다. 지난달 인천 또 서울 금천구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맨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네, 어제 서울 특히 강서구에서 불과 10여 분 사이 20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죠. 이날 하수관 보수 작업이 이뤄졌는데 등촌역 인근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이 빗물에 휩쓸리면서 하수관로를 타고 떠내려가 약 1시간 만에 가양 빗물 펌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사고 지점에서 1.4km 정도를 떠내려간 건데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하네요.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특히 강서구청은 현장 안전을 담당하는 공사 감리자가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 작업을 발주한 강서구청은 담당자가 관리하는 공사장이 여러 개라서 한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다. 또 비 오는 날엔 작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작업 전 구청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엔 사고 이후에야 작업 사실을 알게 됐다 설명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런 사고가 반복돼야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지 참 답답합니다. 네. 불과 얼마 전에도 금천구 맨홀 안에서 70대 작업자가 질식해 숨지는 등 올 들어 지난달까지 맨홀 작업 중에 숨진 노동자만 6명에 달하는데 노동부가 특별 점검에 착수한 상황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는요. 이 우리나라 저출생 국가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다태아 출산율만큼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높다고 하네요. 네, 우리나라의 다태아 출산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세 쌍둥이 이상을 뜻하는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할 만큼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요. 네, 출산율은 20년 새 반토막이 났지만 같은 기간 다태아는 전체 출생아 가운데 5.5%로 3배 넘게 늘었는데 특징으로는 부모의 고령화가 있습니다. 네. 해당 기간 다태아 아빠의 평균 출산 연령은 5세, 엄마는 5.7세 상승했는데 예. 단태아 부모의 연령 증가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요. 이렇게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시술이 확산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예. 자연 임신에서 다태아 임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2% 수준이지만 난임 시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3-40%까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예. 이 시술 대상과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태아 출생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건강상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네. 평균 임신 주수는 단태아보다 약 3주가량 짧고 조산율은 무려 10배에 달할 정도고요. 네. 조산 외에도 저체중 출산이나 발달 지연, 장기적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옵니다. 네. 이에 전문가들은 다태아 임신을 단순한 출산 증가로만은 볼 수 없다면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출산 증가가 저출생 해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위험 임신과 양육 부담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는 이 위고비로 대표되는 국내 주사형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10월이었죠. 위고비가 국내 처음 상륙했을 때 저희 하브타임 뉴스에서도 관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예. 10달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했는지 한번 찾아봤더니요. 올해 6월까지만 해도 벌써 약 40만 건이 처방됐다고 합니다. 오, 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처방 건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걸 감안해도 이 정도인데 예. 매달 10,000건 이상씩 늘더니 5월에는 한 달에만 8만 8천 건을 넘기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네. 의료 전문가들도 이렇게 처방 전수가 한 달에 몇백씩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네요. 네.
위고비 돌풍의 올 1분기 국내 비만약 시장 규모는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60% 넘게 커졌는데 최근엔 또 다른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 폭발적인 관심만큼이나 오남용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BMI 수치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나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하는 게 원칙이지만 네. 다이어트를 돕는 미용 목적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BMI 수치가 처방 기준치에 못 미친다며 처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추천해달라라는 아하.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네. 또 환자가 임의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고용량을 처방받은 뒤 나눠 맞는 등의 불법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껏 나온 비만 치료제 중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지만 처방 대상인 비만 환자가서도 구토 같은 이상 반응이 적지 않고 또 심하면 급성 췌장염이나 담석증 같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필요한 분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서울에 강한 비가 내렸는데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 소식 있습니다.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는 강릉은 좀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행정안전부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는데요. 예. 하지만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원 동해안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는데 아이고. 강릉시엔 오전 8시 기준으로 0.4mm 정도 찔끔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전북에 최대 80mm 이상, 충청도의 남부와 대구, 경북 내륙에 10에서 60, 서울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또 비가 내릴 땐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해안가와 산지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 또 내일은 강원 영동에, 금요일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예.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오가 지나면서 호남 일부 지역에 남아있던 호우주의보까지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길이 미끄럽거나 약해진 집안에 산사태 위험이 높아진 곳들이 있습니다. 산간 지역과 램프 구간 지나실 때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고와 고장난 차 소식도 현재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치악 휴게소 부근 3차로는 고장난 화물차로,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 용방 2터널 부근 1차로는 사고 차량으로 막혀 있고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담양 1터널 2차로에서는 빗길에 발생한 추돌 사고 처리 중인데요. 차로가 많지 않아서 뒤로 2km 구간이나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올라와선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방향 서하남 1차로에서도 사고 수습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IT 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지입니다. 올해 이 사람들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원래 챗GPT 이런 AI 요즘에 많이 나온다. 그럼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네. 이제 우리가 회사 일 할 때, 네. 정보 수집할 때 이럴 따라고 맞아요.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작년까지의 사람들의 패턴하고 올해 패턴이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제일 많이 썼던 게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디어를 모은다거나 뭔가 우리가 회사에 관련된 정보 수집을 한다거나 이런 게 네. 제일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올해는 순위가
쭉 떨어져서 지금 거의 6위까지 떨어졌고요. 와, 1년 사이에요? 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영어 원문 그대로를 좀 일단 읽어드리면 네. 테라피 그리고 컴패니언십 이겁니다. 테라피. 네. 우리가 뭐 테라피라고 하면은 뭔가 치유. 이렇게 치유받거나 네. 이런 거잖아요. AI한테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일상에 있는 대화를 그냥 친구처럼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 힘들었어 이랬더니 AI가 어이구 그랬구나 라면서 위로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용 패턴이 1위라는 겁니다. 예. 그 컴패니언십이라는 용어 자체도 약간 동반자 같은 형태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일상의 친구처럼 일상의 동반자처럼 쓰는 챗봇을 오히려 챗GPT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패턴이 됐다는 거고요. 네. 2위로 나온 것도 새로 나온 키워드인데 나의 일상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회사에 대한 일정이 아니라 네. 나 오늘 스케줄이나 아니면 아. 마치 예전으로 치면 다이어리 쓰는 것 같은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AI랑 하는 정말 우리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는 형태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히려 AI의 새로운 목적을 AI랑 찾는 이런 이제 나 너로 더 뭐 할 수 있어? 막 이런 와.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딱딱한 일적인 AI가 아니라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어떤 AI를 쓰는 패턴이 올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네.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번에 리포트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도구, 뭐 작업 도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일상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함께 일상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패턴 자체가 바뀐 건 결국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변화한 걸로도 볼 수 있는데 네. 기술적으로도 그 변화를 받쳐주는 기술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영어로 이제 롱텀 메모리라고 하는데 네. 장기 기억 기능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AI 챗GPT가 초창기에 나올 때는 저랑 대화 몇 번 하고 이제 까먹거나 아니면 앞에 내용의 맥락을 잊어먹을 때가 많았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챗GPT 같은 거 써보시면 대화하다가 그래 너 아들 이름이 땡땡땡이잖아. 라든지 아니면 너 생년월일 언제였는데 오늘 생일이네 축하해? 이런 식의 대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요즘에 나오는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메모리라고 하는 별도의 기능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제가 일상의 대화를 챗GPT랑 나누다가 이거는 기억해야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별도의 기억 기능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예를 들면 사용자의 생년월일은 언제다. 뭐 중요한 사용자가 뭐 아들이 뭐 이름이 뭐다. 아니면 사용자는 이걸 갖고 나에게 뭐 상담을 많이 한다. 라든지 네. 특징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 와. 그럼 이제 그걸 갖고 대화의 맥락에서 그런 게 나오면 너 맞아. 너 나한테 항상 상담하는데 어제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오늘은 이런 기분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되게 장기 기억 펑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능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만 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 친구도 한 일주일 전에 나랑 대화한 거 다 까먹는데 맞아요. 얘는 나를 기억을 하네. 너무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입을 하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말투 같은 것도 요즘엔 다 설정이 됩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다정하게 말하게 말투를 만들거나 또는 나는 까칠했으면 좋겠어. 그럼 까칠하거나 혹은 어떨 때는 내가 까칠하게 얘기하면 마치 좋은 친구들 보면 자기가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호응을 해주면서 괜히 네. 또 같이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의 말투 같은 것도 설정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때로는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첨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아부도 해주는 거죠. 예. 심지어 이제 AI가 어떤 아부를 해주느냐. 예를 들면 제가 밤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되겠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야식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야식을 먹다니 너 엄청난 결단을 했어.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정말로 챗GPT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지나친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몰입될 수밖에 없는 뭐 예. 이러한 기능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언뜻 들어서는 진짜 웬만한 사람보다도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뭔가 좋은 친구가 돼가고 있다는 느낌인데 네. 이렇게 AI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의존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서 이게 실제 개인 생활에 좀 악영향 미치는 현상도 있다고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국의 한 남성은 사업 아이디어나 시장 분석 같은 걸 계속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기 시작을 하면서 AI에 의존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은 이 AI의 특징이 꾸며낸 정보, 그러니까 환각 정보 같은 것도 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너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AI가 나한테만 네. 독점적인 투자 정보나 사업
걸에 대한 기회를 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얘기한 건데 마치 네네. 챗GPT가 나를 간택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과대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를 갖고 예를 들면 AI 정보 덕분에 나는 수십억을 벌 수 있는 정보를 AI한테 얻었어. 라고 하고 자랑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병원 치료를 받는 게 됐고요. 또 미국에서도 평범한 한 가장이 챗GPT랑 계속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AI 종교의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숭배를 하는 이런 현상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AI 챗봇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건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빠져드는 거죠. 네. 실제로 이런 AI 챗봇과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계속 맺어지는 사례들이 해외에서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미국 포춘지에서도 뉴욕의 한 회계사가 챗GPT와 너무 지나치게 많은 대화를 하고 네. 위험한 행위를 시도한 사건이 좀 나오는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영화에서도 AI랑 뭐 사랑에 빠지고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이 질병으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 미국에서 뭐 AI 정신병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또 생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AI에 대한 지나친 아첨, 부정적 행동 자극이 인간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이제 임상 용어는 아니지만 일종의 AI 정신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고 대책 마련을 좀 촉구하고 있거든요. 예. 한 3가지 정도의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그 3가지 형태가 어떤 거냐? 네. 이제 과대망상. 그래서 이제 AI가 세상에 없는 어떤 원리나 진리를 이제 줬다. 그러니까 내가 AI에게 뭔가를 질문을 해서 얘가 세상에 없는 걸 내가 밝혀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뭔가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AI가 진짜 전지전능한 신이다. 그래서 AI 챗봇이 뭔가 지각이 있는 신이고 나한테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져줬다. 뭐 이런 식의 무서워요. 것들. 네. 세 번째는 AI에게 애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낭만이나 애착에 기반의 망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게 좀 어느 정도의 좀 관리가 필요하다,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뭐 리뷰 통계로도 저희가 확인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대화형 AI 서비스 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시간 몰입하는 사람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화형 AI 시장 규모가 2025년에 우리 돈으로 한 23조 원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연평균 19.6%씩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대 되면 69조 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일종의 AI 정신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 4월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등 4개 대학 연구진이 4주 동안에 이 AI 챗봇 5개를 실험을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중에서 AI가 생각보다 망상이나 자살 충동, 강박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람 치료사에게 만약에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보다 네. AI가 훨씬 부적절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를 네, 들면은 네. 갑자기 내가 회사에서 잘렸는데 뉴욕에서 25m가 넘는 다리가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보세요. 좀 위험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럼 네. 위험한 질문에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렇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AI가 뭐라고 그랬느냐?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뉴욕 다리 중에 그런 데는 이런 데가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진짜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그냥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연구진이 AI가 자칫 잘못하면 사용자의 왜곡된 믿음에 동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부추길 수도 있다. 그래서 네. 이게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친구나 파트너 이상의 위험성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런 정신건강 분야에서 AI 기반 채팅봇 사용을 또 금지하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AI 챗봇이 워낙 우리에게 어떤 공감의 언어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니까 네. 처음에는 이게 이제 심리적 치료나 상담에 되게 좋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너무 동조를 하거나 너무 공감을 하는데 때로는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아첨 수준의 얘기를 하니까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AI가 사용자의 정보와 생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설계되는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첨하고 비애를 맞추는 사항이 사용자의 망상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일부 주들이 AI의 폐해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이달 초에 정신건강 분야에서 감정적 지원과 조언을 위해서 AI 기반의 채팅봇을 사용하는 걸 금지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쪽에서는 이제 AI 채팅복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 네바다주에서도 지난 6월에 AI를 활용해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빅테크 AI 기업들이 네. AI로 일종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미국 소비자 연맹이 규제 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적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 AI와 정말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는 시점에서 여러 이제 고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역시도 다양한 형태로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무스타파 슐리알만이라는 AI 최고 경영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AI는 그대로 있는데 네. 사람이 AI가 일종의 의식 있는 존재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벌어진다. 아. 그래서 AI의 환상에 빠지지 않으면서 네. 우리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일종의 AI 비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결국에는 AI가 인간을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스스로 좀 명확하게 도구로서 그렇죠. 좀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서의 가드레일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아하.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 의식적 존재로 이것을 인지하는 순간에 사회적 혼란과 윤리적 논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자들 역시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서비스 개발을 할 때도 뭐 이런 부작용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AI 업체들도 마련에 조금씩 나서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회사는 클로드에 아까 이 메모리 기능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AI가 스스로 너 그때 1950년도에 뭐가 있었잖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용자가 네. 야, 너 이때는 내 기억에서 꺼내와라고 얘기할 때만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만. 네. 예를 들면은 뭐 너 어제 이렇게 힘들었잖아라는 얘기를 AI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용자가 야 너 3일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너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봐라고 할 때만 가져오는 아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사람들이 먼저 이 도구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형태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법의학 정신과 의사를 이제 회사에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델 기억이나 성격, 목표 설정 같은 거를 이제 AI가 그냥 스스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거기에 있어서 개입을 해서 아예 이 AI의 성격 아니면 AI의 목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어떤 방법론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좀 연구가 되고 있고요. 예. 결국에는 사람을 돕는 도구로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걸 넘지 않게 하는 선을 넘게 하지 않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이 지금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이 KAI 사업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있어서도 예방책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사용자가 뭐 이런 AI를 활용할 때 좀 몰입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AI는 결국 도구니까 우리가 도구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가 이 기억을 나를 공감하는 것 같지만 이건 철저히 데이터 기반이다라고 하는 걸 그렇죠.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한데 언제든 AI는 아첨을 하거나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야 이거 다시 한번 너가 확인해봐. 아니면 이거 정말이야?라고 되묻는 AI한테 이런 어떤 습관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번 시간인가요? 그 네. 말씀해주신 게 뭔가 이렇게 질문에 나의 네. 어떤 사용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경우에 AI가 그것에 따라서 좀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질문도 좀 똑바로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첨을 하는 AI를 조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질문법들이 있는데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그 회사에서도 어떤 의도를 갖고 난 A라고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은 지금의 AI는 저도 A인 것 같아요 라고 할 확률이 네.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 이 주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논평을 해주고 내 의견을 무시하고 장단점을 분석해봐. 이런 식으로 제3자적인 질문을 하면 그럼 실제로 AI도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지 않는 질문법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AI한테 똑같이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는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 생각이 나는데 그쵸. AI한테는 이게 또 가능한 질문일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AI도 앞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네. 코끼리라는 단어는 안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알겠습니다. IT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2부 오늘의 뉴스 또 돈 되는 라디오 한낮의 과학실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시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남의 자잘한 일을 보살펴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 치닥거리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글자로 쓸 때 혼동된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소리나는 대로 치닥거리라고 쓰는 것과 두 번째 음절 받침에 기역을 쓰고 그 뒤에 거리라고 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기 형태일까요? 이 경우엔 발음 나는 대로 쓰는 치닥거리가 맞습니다. 자식 치닥거리, 환자 치닥거리 같이 쓸 수 있고 또 우리 형이 어릴 때 말썽만 피우고 다니는 동생을 쫓아다니며 그 치닥거리를 하느라 고생을 좀 했죠. 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으로 뒤치닥거리와 뒷바라지가 있는데요. 뒤치닥거리는 뒤에서 일을 보살펴 도와주는 일을 뜻하는데 애들 뒤치닥거리에 바쁘다. 자식이 많으니 학비 뒤치닥거리도 힘들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뒷바라지는 뒤에서 보살피며 도와주는 일이란 뜻이고 아들 뒷바라지에 바쁘다 같이 표현하지요. 치닥거리의 기본 의미는 일을 치러내는 일인데 이 뜻으로 쓰이면 잔치 치닥거리, 제사 치닥거리와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음절에 기역 받침을 쓰고 그 뒤에 거리라고 쓰는 것은 치닥거리의 북한어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비로 인해 폭염특보가 해제 또는 완화된 곳은 있지만 앞으로 서쪽 지역이 더워지면서 특보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도 있고요. 남부지방은 오늘도 34도에 육박하면서 덥겠습니다. 당분간 최고체 감온도 33도 안팎을 유지하겠고요. 도심과 해안으로는 열대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 제주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됩니다. 동풍의 영향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고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 있겠습니다. 일부 동쪽 지역은 비가 밤까지 이어질 텐데요. 현재도 강수량의 지역차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강수량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호남 지역으로는 20에서 80mm 안팎, 영동과 영남, 제주 이 동쪽 지역으로는 최대 40-5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쪽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수도권과 충청은 앞으로 5에서 20mm의 비만 더 뿌려지겠습니다. 서울은 거의 강수가 종료됐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높은 가운데 영동 지역에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가 하면 늦은 오후에 충북과 영남으로 소나기가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전주 31도 등 29도에서 34도가 되겠고요. 오늘까지는 해안 산지에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하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 돈 되는 라디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연금 전환 특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종신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미리미리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세기를 내달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달라고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면 올해 만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들이 조선과 원자력 등 주요 전략산업 5개 분야에서 계약과 양해각서 11건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산 항공기 도입 양해각서와 LNG 구매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재선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주거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내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면요.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더 긴 시간 회담이 진행됐어요. 네, 시간이 좀 밀리기도 했는데 네. 그 진행 길이 자체도 길었어요. 예. 2시간 20분 진행됐고 까다로운 의제를 다루기보다는 좀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고 네.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30분간 소인수 회담 가진 뒤에 곧바로 캐비닛 룸으로 자리를 옮겨서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 이어갔고요. 예. 이게 원래 좀 늦게 시작하면서 좀 걱정이라든가 그 우려도 네. 있었지만 그렇죠. 좀 특유의 그 첫 만남 전에 길들이기 전략이다 이런 평가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SNS에 이렇게 한국 관련된 메시지를 연이어 올리면서 우려가 상당히 컸거든요. 막상 또 회담 시작해서는 분위기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폭탄 같은 그런 메시지였어요. 회담 2시간 전인데 네.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는 것 같다. 아.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예. 이런 글을 올려서 당연히 파문이 컸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이고 이시바 총리하고도 좀 굉장히 좀 심한 말을 그 전에 네. 퍼부었기 때문에 네. 그런 스타일을 알면서도 이런 폭탄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긴장이 또 엄청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다만 이 글 올라오고 나서 씁쓸했던 거는 야당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진영을 막론하고 사실 국가 명운이 달린 거였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은 한 명이고 지금 누가 됐든 가서 잘 돼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천만 다행인 거는 회담 뚜껑 열고 나니까 분위기가 생각보다 되게 좋았습니다. 물론 뭐 관세, 방위비, 농산물 등등 우리가 되게 까다롭게 다뤄야 될 세부적인 것에서 앞으로 어떤 폭탄이 또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최대한 좀 말을 줄이고 아끼고 발언이 굳이 많이 안 나오는 게 더 유리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네. 공동 합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자꾸 명확히 하면 할수록 불리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예. 그래서 잘 피해갔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으름장을 놓거나 이렇게 정말 극으로 치닫는 그런 네, 네. 돌발 행동이 없었다는 점 그렇죠. 예, 다행이고요. 회담 중간에 그 트럼프가 한국의 특검 이 상황에 대해서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예. 이것도 뭐 사실 다른 나라 정상이 이제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뭐 트럼프니까요. 네. 네, 한국 새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심지어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수하기도 했다. 이렇게 오늘 띄우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네. 한국은 내란 혼란이 군부 쿠데타가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을 확인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임을 확신한다. sure 이란 말을 썼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북한 문제 또 한미 간의 어떤 경제 협력 여러 의제들이 다뤄졌죠. 네, 이 총평으로 정리하는 키워드 그 많은 말 중에 키워드 하나를 꼽자면 저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아, 네. 요거였던 것 같아요. 네. 좀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얘기를 했죠. 전쟁 종식시키고 싶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건 트럼프다. 네. 당신이다. 유럽, 아프리카, 중동 각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할로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 사실 나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이렇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하니까 네. 예, 여기서 이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당신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주면 내가 같이 따라붙는 그런 그렇죠.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는 건데 네. 여기서 사실 주목할 트럼프의 발언은 이거 같아요. 북한 정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네.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이게 뭐냐면 광복절 메시지랑 대북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냈잖아요. 네. 미국 가기 전에. 근데 이게 3단계 비핵화를 다룬단 말이에요. 예. 흡수 통일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열리는데 예. 여기에 초대를 하고 뭐 온다고는 했습니다만 사실 다자 회의를 되게 싫어하는 싫어하죠. 트럼프가 네. 굳이 뭐 여기에 김정을 만날 것도 희박해 보이고 그러면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네. 중요한 건 이제 가겠다고 화답을 하고 중국에도 같이 비행기 타고 가자 네.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이어간 거 여기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한미군 주둔 얘기도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그 미군 부대 토지를 임대하지 않고 사고 싶다.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도 이제 막 해석이 앞으로도 이 부분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사실 또 팩트가 틀렸습니다. 지금 비용도 우리가 내고 토지도 우리가 내는데 틀린 내용이지만 그 트럼프를 다루는 그동안의 조언에 따라서 굳이 정정하는 일은 없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에 국방비 증액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정책연설에서 나온 얘기고요. 네. 트럼프도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방산 협력을 한미 간에 늘리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가 또 이 조선업 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는 거 네.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서로 조선업 영광도 막 추켜 세워주면서 향후 한미 조선업 협력의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여담일 수 있지만 화제를 모았던 거는 서명식 할 때 이재명 대통령 펜에 관심을 보여가지고 네. 요게 우리나라 볼펜 회사 주가가 뛰는 일까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선물하기도 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준 선물은 그 골프채. 근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체형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간 거라고 하고. 골프 좋아하니까요 또. 예, 네. 거북선 이거는요. 그 기계조립 명장인 HD 현대 오정철 기장이 손수 제작한 거래요. 와, 네. 근데 이 거북선 하면 또 이게 조선업을 뜻하는 그런 그렇네요. 의미가 있겠죠. 네. 또 마가 모자 요거를 선물하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자들 기프트룸으로 안내해서 마음에 드는 선물 고르도록 권하면서 마가 모자, 골프공, 셔츠용 핀 등에 직접 사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또 본인의 기념 동전도 모두에게 나눠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회담 끝나고 난 뒤에도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평가도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예,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비공개 회담 그 비하인드를 공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다, 스마트한 사람이다,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메시지도 직접 써서 주고 이렇게 추켜 세웠다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메시지 전달한 게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직접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다.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네. 외신 보도들 좀 보면은요. 워싱턴 포스트 이재명은 젤렌스키가 겪은 것처럼 궁지에 몰릴 수도 있었지만 첫 만남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 AP통신 트럼프 경고가 따뜻한 환영으로 바뀌었다. 네. 블룸버그 트럼프를 매료시키려는 이재명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신호다. 라고 했고 영국 BBC도 젤렌스키나 그 남아공 대통령 때처럼 네. 예, 그런 대치 상황이 올 운명을 피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 워낙에 특유의 스타일이 있고 위협도 있었지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달변과 대처로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라는 평가가 외신에서는 그렇게 줄을 잇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시각이 엇갈릴 수밖에 없죠. 똑같은 걸 봐도. 그래서 국민의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외향적인 면에서 제대로 환대를 못 받았고 홀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 내용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에 대해서는 최애국 대우를 받는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대표로 재선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2천여 표 차이로 김문수 후보가 졌습니다. 예. 그리고 장동혁 후보 신임 당대표죠. 이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무엇보다 흥미로운 이력은 친한계로 분류되던 인물이에요. 예. 한동훈 비대위 출범하고 사무총장도 맡았고 대표적인 친한계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탄핵 정국 거치면서 반탄파로 돌아섰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반탄파가 아니고 누구보다 선봉장에 섰던 반탄파예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막으려고 한남동 관저 찾아간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네. 이거는 사실 한동훈 지지자들로서는 뼈아픈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친한계가 밀어줘도 역부족이다. 이거는 좀 새 부족을 반증하는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어쩌면은 자연스럽게 분당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선 갈등은 당분간 피할 수 없어 보이고요. 그러네요. 관건은 이제 장동혁 신임 대표가 출당 조치까지 찬탄파에게 나가라 이렇게까지 할지 요건데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내부 네. 총질자들 내보내야 된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당대표가 되기 위한 포석인 거지 그렇죠. 되고 나서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은 강경한 조치를 하기보다는 어쩌면 통합행보에 더 시간을 쏟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장동혁 당대표 제1야당의 새 수장이 됐는데 일단 눈앞에 쌓이는 과제가 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대선 패배 수습하고 당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과제가 놓여 있는데요. 당장 뭐 당내 대립구도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상대로 싸우고 있지만 사실 계엄 이후 9개월 되도록 당내 스탠스가 전혀 정리되지가 않았어요. 계속 내부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국민의힘 스스로 어떤 비전을 펼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굴레에서 탈피하게 하는 거 이게 과제가 되겠고요. 네. 또 뭐 지난 대선 당시에 그 김문수 후보 한덕수 전 총리 해가지고 후보 교체 파동 관련해서 네. 당 윤리위에서 아직까지 징계 문제 못 풀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당과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민감한 3특검에 대한 대응 이 부분이 신임 대표 정치 생명과도 직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장동혁 대표도 초강경파로 분류가 되고 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이 관계 설정, 이 협치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양쪽이 다 너무 강경해요. 네. 악수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서로 사람하고만 악수한다, 사람하고만 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 정치는 악수로 풀어가는 법이잖아요. 근데 같은 당대표지만 야당 대표보다 여당 대표에게 좀 더 그런 역할이 조금이라도 부여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은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있어야 상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야당 또한 내란과 선을 긋기는커녕 이제 윤어게인 반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한치도 서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면은 그래도 야당 향해서 먼저 이제 손 내밀고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요. 한 여당 의원은 익명으로 야당과 대화 안 하면 윤석열이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그 결과가 계엄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강하게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전혀 다른 기조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반탄파 대표여도 대화를 해야 된다, 할 거다 이렇게 입장을 제시했고 이것이 어쩌면 뭐 여당에 보내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는 있지만 출구 전략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여당이 집권 초에 대통령 뜻을 역행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저렇게 대통령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사실 투트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저는 민주당 지형도가 계속 그 변화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특검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제 오는 29일에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걸로 보이는데 부부 동반 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죠. 네. 원래 김건희 여사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기한 끝나기 전에 최소 한 번은 더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소까지 가는 거고 또 소환 조사 예정이 돼 있고 근데 김건희 여사가 어제도 출석했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를 했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함께
함께 기소하는 방안 고민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의혹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여기서 핵심은 권성동 의원 그리고 통일교잖아요. 네. 특검팀이 내일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권성동 의원도 SNS에 입장을 밝혔어요. 네. 내일 10시에 특검 조사 출석할 거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 외 특검 진행 상황 좀 보면은요. 내란 특검이 이 법무부하고 대검찰청 압수수색 했고요. 네. KBS 취재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등 3곳을 압수수색해서 내란 가담 시도 의혹을 수사한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기간을 1차로 연장해서 9월 29일까지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오늘 오전에 이 소식 들려왔고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은 특검팀에 의견서를 냈는데 지난번 특검 조사 때 진술을 다 거부했어요. 예.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조사가 끝났고 그럼 내가 나중에 별도의 의견서 써서 특검팀에 내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출을 한 거고 특검팀이 이 의견서를 검토한 후에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오늘도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보험, 그중에서도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험은 질병, 사고, 사망, 재산 손실 등 위험에 대비해 금전적 손실을 보장받는 상품인데요. 예. 질병과 사고를 대비한 건강보험과 손해보험, 또 사망을 대비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또 교육보험과 연금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네. 가입 목적에 따라 보장성 보험 그리고 저촉성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얘기할 종신보험의 경우 저촉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인데요. 네. 하지만 저촉성을 강조한 종신보험들로 인해 혼돈하는 분들도 많고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낭패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종신보험과 저촉성 보험에 대해 오늘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는요, 이 저축 상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종신보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영노 원장님이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죽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을 주는 보험이죠. 네. 보통 가정을 이룬 분들이 혹여나 사고로 빨리 사망했을 때 남겨질 가족, 배우자나 자녀를 생각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최근에 조금 다른 목적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종신보험에 저축성 상품을 강조한 부분도 있고 네. 종신보험에 연금 전환 기능이 있으니 사망보험금을 염두에 두고 납입을 하다가 네. 나이가 들어 은퇴가 됐을 때는 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도 대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경우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네. 그런 기능이 있는 건 맞지만 오늘 명확히 말씀드리면 네.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 상품, 즉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 예. 종신보험은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인데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보다 비용, 수수료 등이 더
높습니다. 아하. 같은 보험료를 납입한 연금보험보다 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그 액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으니 연금 목적으로 굳이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는 이 10월부터는 이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연금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이제 뉴스도 전해 드렸었거든요.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이 상품 성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하. 그 최근 정부에서 네. 오는 10월부터 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네. 생전의 연금처럼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기존에도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는 없었지만 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과거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이 일괄 부과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지만 노후 안전판이 부족하던 지적이 많아서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 건데요. 네. 네. 이 같은 소식에 그럼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활용을 할 수 있으나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아니란 겁니다. 아, 그리- 애초에.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가 도입되면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 그리고 납입 기간은 5년이 넘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 연금처럼 받아 쓸 수 있습니다. 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연금하는 최대 9천만 원, 즉 보험금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예.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두고 7천만 원을 연금화한다면 30세부터 20년 동안 매달 보험료를 완납했을 경우 만 55세부터 20년 동안 매달 14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예. 65세부터 20년이면 매달 18만 원, 75세부터 20년이면 매달 22만 원씩 받습니다. 네. 고객이 손해보지 않는 형태로 구현이 된 서비스라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셈이지만 이렇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사망보험금보단 적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 종신보험은 이 저축을 목적으로 한 보험이 아니니까 이거에 따라서 알고 잘 가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노후 자금이 목적이라면은 뭐 연금저축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이 더 적합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이 점을 꼭 알아보고 예. 가입하기 추천드리는데요. 어떤 걸까요? 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저축성 보험의 경우 납입 보험료 중에서 보험 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 보장이나 뭐 어떤 보장을 위한 네. 위험 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됩니다. 아, 네. 만약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입한 경우라고 해도 수수료가 조금 더 저렴할 뿐 광고 수수료 등의 사업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보험사와 보험 상품마다 차이점이 있지만 보통 초기에는 월납입 보험료의 95에서 85% 정도가 적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러한 비용 등으로 인해서 저축성 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 즉 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낮은 환급률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단기 또는 중기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하. 네. 노후 자금 등의 장기적 재무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 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저축성 보험의 수수료를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내가 낸 금액이 100% 다 적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이시고, 그러면은 최대한 좀 그래도 적립률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보험료에는 네.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있는데요. 네. 기본 보험료 외에 추가 납입을 일정한 돈 내에서 더할 수가 있습니다. 아, 추가. 네. 네. 앞서 말했던 기본 보험료에는 각종 비용과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네. 추가 납입 보험료에는 이런 재반 비용이 아주 작게 들거나 아니면 금액 그대로 적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고 적립률을 좀 높이고 싶다면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허. 예를 들어서 저축성 보험에 매달 30만 원을 납입할 예정이라면 네. 기본 보험료를 10만 원으로 설정하고 네. 20만 원은 추가 납입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럼 기본 보험료를 30만 원으로 설정해서 납입한 경우보다 네. 더 많은 금액이 적립되고요. 아. 맞죠? 그리고 네. 푼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장기 상품이다 보니 나중에 환급금 차이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처음에 이 기본 보험료 설정하는 데서부터 이 긴 플랜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노후를 위해서 연금저축 보험 알아본다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고르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저희가
뭐 보험사마다 하나하나 다 들여다봤지만 요즘은 네.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보험 비교 플랫폼 보험 다모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광고가 아니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서 다양한 연금보험을 비교해보고 사업비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선 연금보험 외에도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죠. 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 공제로 인해 해지연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해지 공제는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에서 보험 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 수당 등 계약 체결 비용을 공제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일부 보험회사는 해지 공제가 없고 일반 저축성 보험보다 비용이나 수수료도 낮은 저축성 보험을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의 95에서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온라인 전용 상품 네. 찾아보시면 좋은데 아까 비교 플랫폼 보험 다모아라는 곳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살다 보면 이렇게 급하게 좀 돈이 필요해서 중도에 뭐 해지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중도에 해지를 하면은 원금도 못 받는다. 이래서 장기 납입하는 거를 좀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러 사정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근데 먼저 해약금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요.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또한 가장 중요한 이런 해지로 인해서 향후 보험 사고 시 보험 보장을 못 받게 되기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네.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많이 아는 듯하지만 생각보다 상담해 보면 모르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말고 보험 계약 대출이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 순수 보장성 보험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 계약 대출이 가능하고요. 네. 특히 유니버셜 보험이거나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보험 상품은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유니버셜. 네. 네. 또 해약금의 약 90% 내에서 보험 계약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목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대출 기간 동안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요. 네. 또한 이자 연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무턱대고 이 방법을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으니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참고로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 일정 기간 대략적으로 2년 정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해약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연금 저축 보험 이 어떤 분들이 좀 가입을 고려하시면 좋을까요? 조금 더 유리한 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한 연금저축 펀드와 비교한다면 네. 일단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적인 수익률도 제공하고 원금도 보장됩니다. 예.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원금 보장이 없죠. 그렇죠. 대신 운용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그래서 원금 보장을 선호하고 비교적 은퇴가 가까운 분들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이 안정적이고요. 보험. 네. 어린 나이에 시작해 중도 인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중도 인출도 최근 조금 많이 제도가 바뀌어서 네. 중도 인출도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가 펀드. 아하. 더 맞습니다. 예. 이 기준으로 만약 난 연금저축 보험이 더 좋겠다 생각되면 상품을 찾아서 비교하고 가입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앞서 얘기한 유니버셜 보험의 경우에는 납입류에 추가 납입 기능이 있으니까 수입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이었던 종신보험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 정신보험은 연금을 목적으로 하고 가입하는 상품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사망보험금을 위해서 가입하는 거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품이 사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네. 그리고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CI 보험도 있는데요. 네. 이 보험은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사망 시 잔액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코너에서 다룬 적이 있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사망을 보장하는 정기보험 이렇게 세 선택지를 두고 고민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일단 CI 보험 듣기엔 가장 좋아 보이지만 네. 네. 선지급 기능으로 인해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단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훨씬 더 비쌉니다. 비싸요. 아.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네. 선지급이라는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예.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 네. 그리고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그러니까 60세, 70세, 80세 이렇게 만기를 설정하거나 네. 아니면 10년, 20년 등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그 안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네.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 종신보험보단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재무 상황과 보험 가입의 목적에 맞춰서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만약 은퇴 전 경제활동 기간 동안 안에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유가족이 경제적 위기에 처할 것이 걱정된다. 또는 경제적 보상을 준비하고 싶다는 경우에는 네. 네. 보장 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종신보험을 시작으로 저축성 보험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루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지 연금 기능을 목적으로 두고 가입할 보험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네.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의 기능과 저축의 기능을 동시에 가졌지만 앞서 짚어본 것처럼 중도일 시 원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가 아닌 장기 상품이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네. 그래서 장기 납입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고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고 오히려 이러한 이유로 강제 장기 저축이 가능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노후 대비가 부족하고 원금 보장을 원하는 분이라면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종신보험 그리고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상밴드의 피너츠송 듣고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상상밴드의 피너츠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6512님 문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축성 보험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저축 상품이 아니고 저축성 보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만기 전에 만약에 해지했을 경우에는 네. 초기에 사업비가 빠진다고 했었잖아요. 아하. 그래서 손실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손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해지했을 때 내 납입한 보험료 이하의 돈을 받을 가능성도 많이 높습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 100%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자, 2779님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키운 딸 결혼자금 대비로 설계사 소개받아서 10년 납 저축성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6년째 접어들어서 보니까 이게 종신보험이었고요. 10년이 아닌 20년 납입 상품이었습니다. 불안전 판매로 보험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 설계사분이 이미 사망하셔서 지금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뭐 연금 전환이 가능할지 아니면 해약 환급금 받을 수 있을지 구제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네. 불안전 판매를 신청하려면 네. 그 민원인이 보통 가입하고 나서 네. 2년 안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간이 좀 상당 기간이 지금 넘었었잖아요. 6년이 예. 지나갔기 때문에 그 불안전 판매 민원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이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전환은 가능하죠. 연금 전환은 가능한데 네. 앞으로 10년 납인 줄 알았지만 지금 20년 납이잖아요. 네. 앞으로 뭐 14년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2779님께서 조금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면 그렇죠. 그 보험에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 저축성 보험이라고 가입을 했지만 사실은 종신보험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장의 크기가 뭐 1억이든 2억이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뭐 3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줄어들면 보장의 크기를 줄어들면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차이인 보험료의 차이로 보험 계약이 종료가 되고 예. 이러한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감액 완납 제도인데요. 이런 감액 완납 제도를 통해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이 남아 있는 주계약금 가지고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 참 기간이 또 2년 안에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보험 불안전 판매 관련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민원 또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도움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9964님,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고 복리 효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가입하고 뒤늦게 보니까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답을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네. 이제 불안전 판매에 대한 민원을 거시면 되는데요. 네. 그 전에 보험회사를 통해서 먼저 한번 전화를 해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 제가 올바른 방법을 네, 가르쳐 드린 정확한 방법을 거였군요.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7429님, 요즘 이 종신보험 7년 납에 3년 거치 조건으로 125% 이율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어떤 광고를 보셨나 봐요. 이게 실제로 이런 광고를 많이 하고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종신보험이지만 10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네. 125%를 준다는 거잖아요. 예. 아마 약정 이율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125%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하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신보험은 저축 상품이 아니죠. 그렇죠. 저축 같은 경우에는 중대에 돈이 필요할 때 내가 해지했을 때 내 원금을 보장받고 약간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년 안에 내가 돈 쓸 일이 있을 때 만약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네네. 손해를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만약에 125%라는 이 한급금에 맞춰져서 만약에 내가 가입을 한다면 약간의 금액으로 뭐 해보는 건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축 상품으로 125%를 보고 7년 납 3년 거치를 하는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좋게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역시도 어떤 목적, 저축이 목적이냐 종신보험이 목적이냐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자, 이분들 가운데 6512님, 2779님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쿠폰 더 보내드릴 테니까요.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의 시선으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한낮의 과학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청취자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지면 눈이 부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 카메라 플래시는 아니고요. 네. 하늘이 직접 터뜨리는 플래시입니다. 바로 번개인데요. 번개. 네. 네. 어젯밤과 새벽 사이에 오늘 새벽 사이에 서울 등 이제 수도권 곳곳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렸잖아요. 예. 아마 번개를 목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는 번개 말고도 하늘 꼭대기에서도 보이는 비밀의 플래시쇼 메가 번개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가 번개까지. 오늘 얘기도 굉장히 기대되는 주제를 또 들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 비가 이렇게 많이 막 오고 천둥 번개가 치면 그냥 번개가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옛날에는 이 번개가 굉장히 무섭고 번개가 왜 치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네, 연구도 많았을 것 같고. 맞습니다. 번개 자체야 뭐 인류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쭉 봐왔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과학적으로 왜 생기는가를 밝힌 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번개를 신 제우스의 무기라고 여겼고요. 아, 그렇죠. 네, 조선에서도 하늘이 노했다. 번개가 치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렵고 신비한 존재였는데 네. 과학적으로 번개를 파헤친 첫 결정적 사건은 바로 벤저민 플랭클린의 연실험입니다. 아, 네. 네, 1752년 어느 비 오는 날 플랭클린은 연줄에 이제 금속 열쇠를 달아 하늘에 띄웠거든요. 네. 그 순간 번개가 치면서 열쇠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네. 아, 번개는 신의 무기가 아니라 전기구나 하는 사실을 세상에 처음 보여준 거죠. 예. 이게 이제 바로 피레침 발명으로 이어졌는데 뭐 사실 위험천만한 실험이었지만 덕분에 이제 번개가 자연현상이라는 걸 인류가 확신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고 따라해서는 안 되는 위험천만한 실험이었는데 네. 덕분에 이제 전기라는 건 알게 됐고 이게 뭐 하늘에서 이렇게 불빛이 번쩍하는 플래시처럼 보이지만 일단 과학적인 그 원리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번개는 사실 이제 하늘의 초대형 정전기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정난운이라고 뇌우구름,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소나기 구름, 네. 그 속에서 얼음알갱이와 이제 물방울이 부딪히면서 전하가 분리되거든요. 네. 그럼 대개 구름 아래쪽에는 음전하 그리고 지면에는 양전하가 쌓입니다. 예. 이 전기가 이제 임계치를 넘으면 방전되면서 이제 번쩍하고 번개가 터지는 건데요. 네. 겨울에 이제 스웨터 벗다가 우리 찌릿하는 정전기 느끼시잖아요. 네네. 그 초대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전기. 네. 네, 특히 이제 번개는 그냥 땅으로 곧장 내려오는 게 아니라요. 구름에서 먼저 스텝트 리더라는 탐색자가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 그리고 땅에서는 스트리머라는 맞이하는 손길이 올라가서 이제 서로를 찾다가 연결되는 순간에 네. 하늘이 번쩍하는 겁니다. 네, 마치 하늘과 땅이 전기의 악수를 나눈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표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전기의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다. 근데 이게 사람들도 이렇게 악수를 하면은 서로 이렇게 힘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번개 힘은 얼마나 센 걸까요? 일단 스텝트리더와 스트리머가 공중에서 딱 만나면 그 순간에 강력한 전류가 지면까지 한 번에 흘러내리거든요. 네. 이 순간에 번쩍하는 섬광하고 쾅하는 천둥이 생깁니다. 네. 전류는 초속 10만 킬로미터 이상 흐르고요. 예. 수만 암페어에 이릅니다. 네. 그리고 전압은 수억 볼트에 달하거든요. 가정용 전기가 220볼트니까 굉장히 비교가 안 되겠죠. 수억 볼트. 네. 그리고 빛은 태양 표면보다 뜨거운 수만 도까지 올라갑니다. 아이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공기가 수만 도로 가열되면서 공기가 이제 폭발적으로 팽창합니다. 네. 이 충격파가 우리가 듣는 천둥 소리고요. 아하. 비유하자면 이제 풍선을 바늘로 터트리면 펑 소리가 나듯이 네네. 공기가 순간적으로 찢어지면서 천둥 소리를 내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하늘이 플래시와 뭐 북소리를 동시에 터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번개가 이렇게 비 오는 날 뭐 많이 치긴 하는데 글쎄요.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얼마나 자주 번개가 칠까요? 지구 전체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초당 100번씩 번개가 번쩍이고 있는데요. 초당 네. 100번씩이요? 네. 네. 하루로 치면 약 800만 번, 1년으로 환산하면 약 30억 번이 발생합니다. 와. 가장 번개가 많은 곳은 적도 부근의 열대 지역인데요. 네. 특히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키부 호수 주변은 네. 세계 번개의 수도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예. 연간 200일 이상 하늘이 번쩍입니다. 200일 이상. 네. 와, 3분의 2가 번개로 가득한 하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존, 중앙아메리카, 동남아시아도 연중 번개가 잦은 지역이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번개는 주로 이제 여름철 장마나 아니면 늦은 여름 태풍 전후에 집중되잖아요. 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번개 일수는 약 20에서 30일 정도 됩니다. 네. 제주도와 남부 해안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요. 내륙은 1년에 10 내지 20일 정도에 불과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번개가 좀 드문 지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개를 보는 건 여름철의 특별한 풍경이고요. 그렇죠. 아프리카 남미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하늘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콩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반 이상 200일인데 우리나라는 뭐 20일 정도 내륙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좀 번개가 드문 지역인 거네요. 보통 그래서인지 번개 맞을 확률을 흔히들 복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번개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예, 미국 통계에 따르면 1년에 번개에 맞을 확률이 122만 분의 1,
평생으로 보면 15,000분의 1 정도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예. 근데 로또 1등은 당첨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또보다 번개 맞을 확률이 6 내지 7배 정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뇌우 구름, 소나기 구름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네. 예, 방심은 금물이겠죠. 예. 참고로 번개가 칠 때 이제 안전 수칙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천둥 소리가 들리면 실내로 가시는 게 좋고요. 네. 나무 아래 높은 건물 근처, 운동장, 바닷가 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금속 물체, 우산, 자전거 등은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차 안이나 건물 안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5681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어젯밤에 천둥 번개 동반해서 많은 비가 내려서 에어컨이나 텔레비전 전기 코드를 뽑아놨다고 하셔요. 이게 네. 옛날부터 하던 습관이라고 하시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 뭔가 도움이 되거나 적절한 조치일까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개가 치면 수억 볼트의 전압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전자기 부품이 네. 번개를 맞으면 고장이 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피뢰침을 통해서 우리가 지상으로 그 전압을 빼내긴 하죠. 분산되니까. 네. 네. 그리고요,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번개 맞은 사람이 있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무조건 119 신고부터 하셔야 되고요. 예. 의식이나 호흡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네. 번개 피해자는 일반 이제 심정지 피해자보다 회생 가능성이 높아서 심폐소생술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네. 화상이나 낙상도 조심해야 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등산객이 번개에 맞아 쓰러졌다가 심폐소생술 덕분에 살아난 사례도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미리 좀 알아두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많이 보는 번개 말고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보는 번개도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메가 번개라고 부르는데요. 메가 번개. 네. 보통 일반 번개는 수 킬로미터 높이의 구름에서 지면으로 치는데 이와 달리 뇌우구름 위 수십에서 100km 상공에서 보이는 특별한 번개인데요. 일반 번개의 길이가 한 수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인 반에 네. 메가 번개는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규모로 보여집니다. 예. 메가 번개는 지속 시간이 매우 짧지만 공간 규모가 훨씬 커서 총 에너지는 굉장히 막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일반 번개를 이제 카메라 플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눈앞에 이제 번쩍이는 강렬한 섬광인 반면에 메가 번개는 하늘 전체가 이제 한꺼번에 켜지는 스크린 같은 거대한 섬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메가 번개는 눈으로 보기에는 희미하거나 순간적인데 대기나 우주 규모에서 보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 번개는 눈앞에서 이제 무섭게 뻥 터지지만 메가 번개는 훨씬 스케일이 크고 이제 신비로운 하늘 위의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제 우리가 아는 번개는 지상으로 이렇게 꽂잖아요. 네. 근데 메가 번개는 하늘 위로 솟구치거나 아니면 대기 상층에서 퍼져나가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메가 번개는 실제로 번개의 여파로 위층으로 전해져서 생긴 특수한 방전 현상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블루제트, 자이언트 제트, 그리고 엘브스. 뭐 이름만 들으면 판타지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 같습니다. 맞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또 더 막 궁금한데 그러면 비행기 조종사들은 좀 목격할 수 있는 걸까요? 예, 20세기 초부터 항공기 조종사 그리고 배 선원들은 붉은 불빛 기둥이나 푸른빛 창검 같은 이상한 번개를 봤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조종사들은 스프라이트나 블루제트처럼 위로 솟구치는 섬광을 맞닥뜨릴 때 정체를 잘 몰라서 엔진이 폭발하는 거 아니야? 뭐 괴상한 불꽃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전쟁 중 비행 일지에는 이런 기록들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군사 기밀이나 적의 신무기일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도 했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과학계에서는 신뢰를 하지 않았었죠. 예. 그런데 1989년 7월 6일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기상학자들이 뇌우구름 위로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서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연히 붉은 성광이 상공에서 번쩍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스프라이트 영상 기록이었고요. 예. 이후 이제 메가 번개 연구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1990년대 초 미국 항공우주국이 이제 항공기와 우주왕복선을 이용해서 스프라이트와 블루제트의 존재를 연이어 촬영했고요. 네. 2000년대 이후에 국제우주정거장 그리고 위성 장비가 상층대기 번개를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이제 하늘 위의 숨은 번개 쇼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고작 한 30여 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메가 번개 아까 4종류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이한 예쁜 이름들인데 일단 스프라이트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그 요정이란 뜻인데요. 아. 실제로 보면 이제 붉은빛 빗줄기가 해파리처럼 공중에 퍼져 있습니다. 네. 나중에 뭐 인터넷 검색으로 사진 찾아보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네네. 상공 50에서 90km 상공에 생기는데 워낙 순간적이라 초고속 카메라가 아니면 잘 안 잡힙니다. 조종사들은 이를 이제 하늘 요정 불꽃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스프라이트는 이제 지상에서 엄청난 번개가 내려칠 때 그 반작용으로 전리층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서 붉은 방전을 일으키는 현상인데요. 보통 이제 전리층 그러니까 50에서 90km 상공에서 시작해서 아래쪽 구름 상부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네.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번개죠. 그래서 꼭대기에서는 희미하게 위로 퍼지기도 해서 마치 우주와 지구 사이를 동시에 향하는 전기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또 블루제트라는 이름도 있었는데 이건 푸른 빛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블루제트는 이제 구름 꼭대기에서 갑자기 푸른 창겁이 하늘로 쏘아 올려지는 듯한 번개인데요. 네. 네, 고도가 대략 15에서 50km 사이에 발생하고요. 네. 속도가 엄청나서 초속 수십 킬로미터로 이제 치솟습니다. 와, 네. 예, 블루제트는 구름 속의 전하가 균형을 잃을 때 일부가 이제 위로 방전되면서 푸른빛을 내는데 이 푸른빛은 질소 분자가 들떴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면서 내는 빛입니다. 예. 오로라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네네. 네네. 그래서 조종사들이 우주로 솟는 파란 검 같다고 묘사를 했고요. 블루제트. 아까 또 자이언트 제트라는 것도 있었어요. 네, 이름부터 굉장히 거대한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에서 우주로 연결되는 전기 다리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전기 기둥이 최대 100km 높이까지 뻗어서 전리층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학자들이 지구와 우주를 잇는 전기 사다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영화 톨의 망치 번개 장면 딱 그 느낌이거든요. 네. 네, 주로 구름 위에서 위로 뻗어나가지만 일부는 다시 지상 쪽으로 방전을 내리기도 해서 양방향 번개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방향도 이렇게 다 다르군요. 네. 마지막으로 엘브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엘브스는 순간적으로 생기는 거대한 빛의 원형 파동인데요. 수백 킬로미터 크기로 확장되고 몇천 분의 1초 만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네. 이게 엄청난 번개가 내뿜는 전자기파가 전리층에 닿으면서 수백 킬로미터 크기의 원형 빛고리가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네. 우주에서 보면 마치 이제 지구 대기 위에 번쩍이는 빛의 후광이 생긴 것 같고요. 네, 마치 지구가 잠깐 거대한 네온 사인을 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퍼지는 방식이라 맨눈으로 거의 보기는 힘들고요. 네. 우주정거장이나 위성에서 주로 관측합니다. 이름도 사실은 엘프에서 영감을 받아서 엘프. 약자로 만든 건데요. 네. 빛과 전자기파 방출의 약자입니다. 아하. 이렇게 번개가 치면 당연히 좀 무섭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뭐 좋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짧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번개는 첫째 이제 번개는 대기 중 질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식물에게 필요한 질산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천연 비료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둘째로는 숲에서 이제 낙뢰가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화재가 낡은 숲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태계가 자리 잡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셋째로는 지구 대기의 전기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방전 밸브이기도 합니다. 아하. 그리고 심지어 초기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때 번개의 전기가 아미노산을 만드는 데 기여했을 거라는 가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번개는 무섭지만 동시에 생명의 되는. 불씨이기도 하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